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5월 1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5월의 첫 번째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달에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로 꽉꽉 채워서 의미 있는 방송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월의 첫 번째 방송은요, 제가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잘못된 정보 하나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린 것 같습니다. 김민종 대표님께서 오늘 카톡 하나를 보내셨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제 대표님 영상 중에 저희 이벤트 가격 관련 멘트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첫 해 50% 할인 20만 원이고 이후는 40% 24만 원 가격이 평생입니다. 50%는 정말 한시적으로만 진행하는 이벤트라 매년 50% 할인 가격으로 유지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기존의 40% 가격에 가입했던 분들이 일부 위약금을 부담하더라도 50%로 변경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가격 체계에도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벤트 때는 설명에 오해 소지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오해가 될 수 있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50%, 두 번째 해부터는 40% 평생 할인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하셨는데요. 김민정 대표님께도 그렇고 어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드려서 구독자분들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시킹알파가 봄맞이 세일을 진행한다 이런 소식을 듣고 나서 갑자기 이제 진행된 정말로 깜짝 할인이거든요. 그래서 김민정 대표님하고 정말 빠르게 진행하면서 프로모션을 기획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제가 더블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가입하시면요, 1년 동안은 50%, 즉 20만 원이고요. 그리고 나서 1년 후부터는요, 40% 할인된 24만 원의 평생 회원으로 남아 계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톡 메시지 받고 느꼈는데요, 김민중 대표님은 아직도 미준 방송 매일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준 방송 매일 시청해 주시는 김민중 대표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월 1일 준비된 오늘의 빅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어제도 상승장이었습니다. 무려 7일 연속으로 S&P 500이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요. 어제도 시장의 폭이 굉장히 좋았죠. 대부분의 섹터가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 녹색으로 물들어 있는데요. 유일하게 여기 보시면 에너지 섹터만 빨간색으로 도배가 돼 있죠. 에너지 섹터가 이렇게 유일하게 하락한 이유가 있는데요. 5월 달부터는 원유의 생산량을 늘리겠다 이런 발표가 있으면서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원유 가격이 거의 한 달 동안 20%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원유 가격이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어제 미국의 GDP가 발표됐는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에너지 가격의 회복이 굉장히 더딜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에너지 섹터 혼자 빨간색으로 물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S&P 500의 차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표면상으로는 S&P 500이 0.15% 소폭으로 상승하면서 거의 횡보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혹시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 밤늦게까지 미국 증시를 체크하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변동성이 정말 극에 달했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요, 장 초반에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이제 얼마나 많이 향상하면서 끝났냐면요, 무려 2.4% 회복하고 미국 증시가 플러스를 보였습니다. 나스닥은 더 심했는데요, 초반에 거의 2% 이상 급락하고 나서 계속해서 올라가죠. 그래서 결국은 2.8% 이상 급등하면서 가까스로 0.086%까지 회복하고 나서 마이너스긴 하는데요, 거의 횡보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초반에 급격한 하락세를 모두 만회하는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준 탑픽 역시 어제 초반에는 전 종목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나중에는 8종목이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팔란티어가 2.03%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로 우버가 플러스 2.00, TSMC 플러스 1.34, 비트코인이 1.1% 올라가면서 95,250에 가 있고요. 이노데이터가 플러스 0.69, 브로드컴 플러스 0.68, 탈렌 에너지 플러스 0.53, 비스트라 0.23% 상승했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는데요.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0.09 소폭으로 하락했고요. 스트래티지가 마이너스 0.35, 크레드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0.37, 알파벳 마이너스 0.85, 메타 마이너스 0.98, 아마존 마이너스 1.58, 셀레스티카 마이너스 1.95, 프로시얼즈 울트라 비트코인 ETF 마이너스 2.70, 테슬라 마이너스 3.38, 넥스트래커가 5.71%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일단 어제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두 가지의 수치가 각각 발표가 됐는데요. 시간차가 좀 있었습니다. 먼저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요. 뜻밖의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미국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이 수요일날 발표한 잠정치에 따르면요. 2025년 1분기 국내 총생산, 우리가 GDP라고 부르는 거죠. GDP가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0.3%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습니다. 컨센서스는 0.2% 플러스였거든요. 따라서 시장의 기대치랑 완전히 어긋나는 결과가 발표가 된 거죠. 그리고 2024년 4분기에는 플러스 2.4%였기 때문에 단 한 분기 만에 굉장히 경제가 얼어붙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잠정치란 얘기가 나오는데요. GDP는 총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게 첫 번째 잠정치고요. 다음에 발표되는 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발표되는 것이 파이널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잠정치래도 지금 GDP가 마이너스 0.3이라는 것은 너무나 어두운 미래를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정말 리세션에 빠지는구나, 이런 절망감이 도래를 했고요. 따라서 테크주 위주로 굉장히 하락세가 거셌습니다.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2% 이상 급락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급락 추세는 금방 치유가 됐죠. 그 이유는요, 바로 PC 인플레이션 지표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며칠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PCE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요, PCE가 잡힌다면, 즉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연준이 있거든요. 따라서 어제 두 번째로 발표된 PCE 결과 때문에 미국 증시가 갑자기 떨어졌다가 반등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거의 1년 만에 3월에 멈춰섰고, 소비자 지출은 강세를 유지하면서 관세가 광범위하게 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반가운 숨 고르기를 제공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표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PCE 수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는 모든 부분을 합쳐서 계산하는 헤드라인 PCE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 코어가 붙이면 핵심, 즉 근원 PCE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한 에너지랑 식료품을 제외하고 다시 한번 계산한 인플레이션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헤드라인 PCE를 보시면요. 전달에 비해서 0.0입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 시장의 기대치 역시도 0.0이었습니다. 맞아 떨어졌고요. 작년과 대비하면 시장에서는 플러스 2.2%, 그리고 실제는 2.3%였기 때문에 소폭으로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죠. 헤드라인은 뭐 그냥 그랬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연준이 선호하는 코어 PC거든요. 근원 PC 지수를 보시면요. 지난달에 비해서 0.0, 즉 인플레이션이 아예 없었는데요. 시장의 기대치는 0.1% 플러스였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조금은 발생할 것이다. 시장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아예 없었죠.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도 시장의 기대치였던 2.6%를 맞춰냈습니다. 자, 그리고 좋은 소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Real Consumer Spending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지출 현황이잖아요. 소비자 지출인데 앞에 real이 붙으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다시 계산한 겁니다. 자, 실질 지출 수치를 보시면요. 지난달에 비해서 0.7%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기대치는 0.5였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소비자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거죠.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소비자들의 지출이 가속화됐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GDP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소비자들의 지출이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지금 1분기에 GDP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이유는요. 수입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GDP를 계산하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요. 일단은 개인들이 소비한 거, 거기에다가 정부의 지출을 더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투자가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수입한 거, 수출한 거를 비교를 해서 수출이 더 많으면 플러스로 돌아서고요. 소비가 더 많으면 마이너스로 떨어지겠죠. 그런데 지금 1분기 같은 경우는요. 관세가 시행되기 전에 엄청난 물량이 수입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GDP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소비자들의 지출인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였다. 이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미준의 한마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만 다행이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요. 미국의 1분기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상황에서 만약에 PC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면 연준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헤드라인 PC, 근원 PC 모두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금상첨화로 개인 소비 지출이 기대보다 오히려 더 건강한 수치를 보고하면서 미국 증시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5월의 첫 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저는 매달 초에 두 가지의 정보를 미준 멤버분들께 공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준 포트폴리오의 투자 종목 현황입니다. 어떤 기업에 어느 정도의 자금을 넣고 있는지 지금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정보는 미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현황인데요. 이 수익률 현황은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구독자분들께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달 초에 1년간의 투자 성과 그리고 1개월간의 성과를 계속해서 공유해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미준 모멘텀 전략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저는 3종목을 매도했고요. 2종목은 추가 매수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매도하는 종목 그리고 매수하는 종목이 있는데요. 매도 종목은 모멘텀이 많이 떨어진 종목이고요. 제가 이렇게 추가로 매수하는 종목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은 종목, 다시 얘기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계속해서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꾸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주가가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잖아요. 저처럼 반대로 투자해도 수익률이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꾸준하게 수익률 현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익률을 공개하는 방법은요. 화면 캡처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익절, 손절, 리밸런싱, 과거의 모든 매매 현황이 포함되어 있는 가감 없는 실제 투자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4월 한 달 동안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렸는지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3월 말에 제가 가지고 있던 증권 계좌에는요, 8억 4,200만 원이 들어있었고요. 4월 말 기준으로는 9억 1,200만 원으로 늘었는데요. 그 중에 3천만 원은 투자 수익이 아니라 제가 새롭게 현금을 투여한 겁니다. 따라서 지금 증시가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새롭게 투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자 손익은 3,97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거의 4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고요. 월 수익률은 4.57%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다음에는 지난 1년간의 투자 성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들어서 4.57%, 지금 2분기는 4월 한 달이죠. 근데 지난달에 워낙 성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1년간의 수익률은 아직까지 19.15%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간 손익은 1억 원이 조금 넘는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성과를 시장의 벤치마크랑 좀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 기준으로 과거 1년 대표적인 벤치마크의 수익률과 미준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요. S&P 500은 플러스 10.97%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11.8%, 미준 모멘텀 포트폴리오는 플러스 19.15%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한 달간 미국 증시 벤치마크의 수익률과 미준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요. S&P 500은 0.51%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31% 소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미준의 모멘텀 포트폴리오는 4.57%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4월 달 성적에 대해서 만족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미준 포트폴리오에서 아직까지 가장 비중이 큰 종목이 엔비디아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는 4월 한 달 동안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마이너스였음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라든지 스트래티지, B2,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선전하면서 S&P 500과 나스닥 지수를 이겼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만족할 만한 성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1분기에는요, 3개월 만에 무려 22.31%의 하락폭을 맞았잖아요. 그때 이제 손실액이 무려 2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난달에 4천만 원 복구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런 메시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리스크는 변동성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식시장의 변동성,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요, 주식 투자를 실패로 이끌어갈 수 있는 위험이 왜 변동성인지를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마도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미국의 테크 주식, 성장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셨을 텐데요. 자,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는 것은요, 변동성으로 인한 투자 리스크, 즉 위험을 내가 감당하겠다, 책임을 지겠다, 이러한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따라서 조정이 발생할 때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변동성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변동성이 위험으로 둔갑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주식을 파는 굉장히 커다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변동성을요, 성장주, 테크주의 하나의 특성이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요, 변동성은 더 이상 위험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변동성은요,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우리의 투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찬스로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7일 연속으로 상승한 S&P 500은요, 오늘도 8일 연속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선물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다우존스는 플러스 0.75, S&P 500 선물은 플러스 1.18, 나스닥은 무려 1.7%나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미국 증시의 3대 지수 모두 선물에서 급상승세를 보이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어제 발표된 어닝 결과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그제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는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있다. 첫 번째는 바로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PCE 결과였고요. 두 번째는 바로 메가테크 기업들의 어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가장 중요한 기업들 중에 두 기업,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닝을 발표했는데요. 두 기업 모두 정말 판타스틱한 어닝 결과를 보고하면서 시장의 급등 추세를 이끌고 있다. 선물 지수가 올라가는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미주는 그러면 어떤 종목을 떠올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를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미준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보유 비중이 높은 가장 많은 자금이 들어가 있었던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2022년 11월에 챗GPT가 등장하죠. 그리고 나서는 미준 포트폴리오의 1등 종목은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준 그러면 보통 이 두 종목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상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미준 올인원 멤버십을 봐도 그렇고 또 과거에 방송에서 저의 어조를 잘 들어보시면 제가 애정하는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메타인데요. 메타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는 조금 컨텐츠 노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하리만큼 한국 분들은 메타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클릭수를 위해서는 메타 얘기는 조금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타라는 종목은요, 지금 과거 한 2년 반 동안 무려 5배 반이나 상승한 엄청난 종목이거든요. 자, 이렇게 메타라는 멋진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어제의 결과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출 같은 경우는요, 42.31 빌리언을 보고했습니다.
423억 달러죠. 근데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41.36 빌리언에 불과했기 때문에 빚을 기록했고요. 거의 10억 달러 가까이 추가적인 매출을 만들어냈다. 굉장한 소식이죠. 자, 그리고 갭 EPS를 보시면 6달러 43센트를 보고 했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는 5달러 22센트에 불과했습니다. 이 역시도 시장의 전망치를 굉장히 큰 폭으로 상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은 27%나 성장했고요. 영업이익률, 마진 역시도 작년 동기 38%에서 41%로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순이익 역시도 35%나 성장했고요. 주당 순이익은 굉장히 큰 폭으로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를 정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핵심 지표가 있는데요. 패밀리 일일 활성 사용자 수입니다. 우리가 DAP라고 부르는 건데요. 메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잖아요.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왓츠앱도 있고, 메신저도 있고, 이걸 다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몇 명이나 매일매일 메타의 플랫폼을 사용하는가? 이걸 계산해 보면요. 평균적으로 34.3억 명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에 비해서 다시 한번 6%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자, 이렇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사용하는 플랫폼이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성장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광고의 노출 수 역시도 자사 앱 패밀리 전반에서 전년 동기 대비 5%나 성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광고의 단가를 보시면 10%나 올라갔거든요. 자, 따라서 광고의 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게다가 단가까지도 10%나 올리면서도 이런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망치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가이던스가 425억 달러에서 455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은요. 이거는 지난 분기에 발표했던 것보다 오히려 상향 조정됐고요. 컨센서스는 413.6억 달러에 불과했기 때문에 굉장히 멋진 가이던스도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말고도 어제 어닝 보고서 그리고 어닝 콜에서는 굉장한 소식이 많이 보고가 됐는데요. 다른 기사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성적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요. AI 투자를 통해서 광고 효율을 개선하고 있다. 그리고 몰입형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비즈니스의 메시징을 강화하고 있다. 메타 AI의 발전, AI 기기 출시 등 5가지의 주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지금 메타가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르면요. 릴스의 추천 모델을 통해서 광고의 전환율이 5% 상승하고 있고요. AI 크리에이티브 도구를 활용하는 광고주가 무려 30%나 늘었다. 따라서 우리는 AI 기업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요, 소셜 플랫폼 뚜레드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3억 5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뚜레드가 이렇게 잘 될지 몰랐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성장이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AI 덕분에 페이스북 참여도는 7%, 인스타그램도 6%나 계속해서 참여도가 올라가고 있다. 이제 구닥다리가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페이스북 그러면 한물간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AI 덕분에 이제 다시 한번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앱으로 출시한 메타 AI가 있는데요. 메타 AI는 이미 각종 플랫폼 안에 숨어서 사용자를 늘리고 있었습니다. 메타 AI의 활성 사용자 수가요. 이미 10억 명에 육박하고 있다. 따라서 1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미 메타 AI랑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익화를 하기 전에 사용자 참여 확대와 서비스 확장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메타 AI의 수익을 기대하진 않는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성장시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AI 기능이 탑재된 레이벤이 있잖아요. 스마트 안경의 지금 초기 단계인데요. 신제품 안경의 연간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3배나 증가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스마트 안경이 거의 최고의 테크놀로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핸드폰,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폰을 대체할 제품은 저는 스마트 안경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메타가 다시 한번 스마트 안경의 1등은 우리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분기 매출이 423억 달러였는데요. 그중에 잉여 현금 흐름이 무려 103억 달러입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을 134억 달러 정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그만큼 지금 현금이 넘쳐나는 기업이 메타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비용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전체 비용은요, 기존 예상보다 낮춘 1130억, 1180억 달러의 범위가 될 전망이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앞에서 제가 2분기 매출에 대한 전망이 상향 조정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출은 예전에 전망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비용은 오히려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한 소식이죠. 그만큼 우리는 운영의 효율성이 올라가고 있다. AI 때문에 비용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반면 자본 지출 가이던스는요,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와 인프라 비용 상승으로 640억 달러에서 72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전체 비용, 즉 운영할 때 필요한 비용은 줄였고요. 그만큼 운영의 효율성, 생산성이 증가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자본 지출은 우리가 카펙스라고 부르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대규모 자본을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투자를 강화하겠다, 더 많이 돈을 써서 우리는 미래를 지배하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 재무실적에 보시면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 관리비가 34%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광고라든지 세일즈 앤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메타 플랫폼의 1분기 실적은요,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특히 AI 기반 광고 기능의 도입이 눈에 띄는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상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인공지능으로 매출을 증대시키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메타가 거의 독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새로 적용된 AI 추천 모델 덕분에 릴스 광고의 전환율이 5% 상승했으며 AI 크리에이티브 도구를 활용하는 광고주 수가 30%나 늘어났다.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고요. 이는 AI 투자가 단순한 기술적 시도가 아니라 실제 매출 확대와 직결되는 효과를 내고 있음을 증명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경영진이 2분기 매출 전망을 425억에서 45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거 역시도 광고와 AI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자신감을 반영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는 메타가 AI 역량을 바탕으로 핵심 비즈니스인 광고 부분에서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메타가 인공지능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분기에 대한 매출 전망치는 올리면서도 비용 가이던스는 하향 조정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익성, 즉 마진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자신감을 표출한 겁니다. 반대로 2025년 자본 지출 전망은 기존의 600억, 650억 달러에서 640억, 720억 달러로 올리면서 최고의 AI 수혜 기업이 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름다운 현재 그리고 장밋빛 미래가 공존하는 메타의 2025년 1분기 어닝 결과였습니다. 어제는 메타와 더불어 또 하나의 AI 수혜주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닝도 발표가 됐는데요. 굉장한 어닝이 발표가 됐습니다. 핵심 사항만 잠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은 70.06 빌리언, 그렇게 되면 68.44가 컨센서스니까 빚이 나왔고요. 갭 EPS 역시도 컨센서스는 3달러 22센트였는데 실제로는 3달러 46센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핵심만 좀 읽어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는 420억 달러 매출을 만들어내면서 전년 동기 대비 22% 성장했고요. 분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생산성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부분 매출은 290억 달러를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7% 성장했고요. 자, 이런 성장세는 마이크로소프트 365와 링크인이 견인했다. 따라서 링크인도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긍정적인 소식이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매출인데요. 268억 달러로 작년 대비 33%나 성장했고요. 애저만 따로 띄어서 성장률을 보면 역시 33%였습니다. 그리고 애저의 성장률 33% 중에 AI가 기여한 것이 무려 16포인트다. 따라서 33에서 16이면 거의 반이잖아요. 굉장한 부분을 지금 AI가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고 있는 AI 플랫폼이 있는데요. 패브릭 같은 경우는 유료 고객이 2만 100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 대비 80%나 성장한 셈이고요. 파운드리라는 플랫폼에서는 지금 이용하고 있는 기업이 7만 곳입니다. 그리고 처리하고 있는
토큰의 수는 1천억 건, 즉 작년 대비 5배나 증가했다. 엄청나게 많은 토큰이 지금 이용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인공지능은 실제한다. 정말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역시 미준의 한마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의 어닝도 그렇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닝 결과 역시도 AI 수혜주 위주로 투자하는 투자자 관점에서는요. 여러모로 긍정적입니다. 자,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는요.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3%나 성장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었죠. 그리고 이러한 성장의 상당 부분, 무려 반 가까이가 AI 서비스에서 비롯됐다는 것은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전략이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가이던스도 굉장했는데요. 경영진이 발표하기를 4분기에도 회계년도 4분기입니다. 애저 매출이 34%에서 35% 성장할 것이다. 이러한 자신감을 표출했습니다. 게다가 자본 지출은 계속 확대하고요. 비용의 성장 속도는 둔화시키면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함께 관리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메타랑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생산성을 증대시키겠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요. AI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결국은 장기적인 이익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엔비디아 매출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경영진은요, 특정 지역에서 AI 용량 제약을 인정했습니다. 아직까지도 AI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고 있다. 이 부분을 확인시켜 준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전 세계 10개국에 신규 데이터 센터를 추가 개설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는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신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패브릭 그리고 파운드리 같은 AI 플랫폼의 유료 고객 수 그리고 처리 토큰량이 각각 전년 대비 80%, 5배 이상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업들이 이제 실제로 AI 솔루션을 빠르게 채택하고 있다. 너나 할 거 없이 지금 모든 기업들이 AI로 뛰어들고 있다. AI를 사용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요소가 결합되면서 AI 수혜주에 대한 투자 논리가 합리적이라는 것을 마이크로소프트 어닝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요, 지금 브로드컴에 투자해도 된다, TSMC에 투자해도 된다, 엔비디아에 투자해도 된다,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닝 결과를 통해서요.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수혜주에 대한 투자의 신뢰를 확신을 다시 한번 단단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된 기사는요. 당신의 인공지능 투자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과연 우리가 인공지능 수혜주에 집중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 계속해서 투자를 해도 좋을지 여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사는 제 목소리를 닮은 미존 AI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저의 개인적인 의견도 좀 허심탄회하게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까지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5월의 첫 번째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역시도 굉장히 굵직굵직한 어닝 결과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애플 그리고 아마존이 어닝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기업들이 좋은 어닝 결과를 발표하면서 계속해서 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가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디버터 공동 창업자 겸 매니징 파트너 진 먼스터는 AI 관련 종목의 변동성이 심화된 가운데 우리 신념을 시험하는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들어 AI 대표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디버터의 진 먼스터는 수년간 AI 투자에 확고한 신념을 가져왔으나 지금이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CNBC에 밝혔습니다. 이 상황이 저를 좀 긴장하게 만듭니다. AI의 힘에 너무 깊이 빠져들었던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스터는 우리 신념을 시험하는 순간이며 만약에 우리가 틀렸다면 어떻게 그걸 그렇게 틀릴 수 있지라는 질문을 다른 이들에게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5년 들어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주가는 20% 이상,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주요 투자사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7%,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은 약 17% 하락했습니다. 이들 세 종목 모두 S&P 500 지수 올해 마이너스 6.3%를 밑돌고 있습니다. 글로벌 X 아터피셜 인텔리전스 앤드 테크놀로지 ETF, 티커 AIQ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 포워드 PR은
지난 화요일 기준 약 17배로 AI 붐 절정이었던 2023년 27배에서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 ETF의 주요 보유 종목은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입니다. AI 붐에 밀접히 연관된 주식이 이토록 크게 하락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촉발된 경기 침체 우려가 변동성을 키우고 위험 자산 기피 심리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애초에 AI 투자의 과도한 지출과 효율성 문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만약 경기 둔화가 현실화되면 혁신을 뒷받침하는 기술 기업들의 수익이 제약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는 거의 모든 강세장을 잠재웠습니다. 침체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시장 세그먼트는 매우 드뭅니다. 짐 먼스터는 말합니다. 대부분의 AI 투자자들은 향후 312개월간 AI 환경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본 뒤 다시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딥시크 쇼크 트럼프의 무역 정책 발표 전에도 AI 투자에는 균열이 있었습니다. 결정타는 딥시크의 R1 모델이 여러 테스트에서 오픈 AI의 챗GPT를 뛰어넘은 성능을 보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모델은 구형 엔비디아 AI 칩을 활용해 600만 달러에 훈련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수치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미국 대형 기술 기업들의 투자 수익이 충분하지 않다는 불안감을 부채질했습니다. 비교하자면 미국 메가캡 기술 기업들은 올해 AI에만 3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메타 플랫폼즈 등 일부 기업은 AI 도입으로 얻은 이점을 일부 보여주고 있지만 그 혜택을 수치로 계량화하기는 어렵다고 트루이스트 싱귤러티즈는 지적했습니다. 위험 대비 보상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오래전부터 사로잡아 왔고 TD 카우언과 웰즈 파고의 채널 체크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데이터 센터 확장 계획을 조용히 중단했다는 보도도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훈련하는 전력 소모가 큰 AI 칩 운용에 필수적입니다. GAMCO 인베스터즈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존 벨턴은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면 장기적으로 얼마나 커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단기 지표 하나하나에 과잉 해석이 일어나곤 한다. 그래서 현재는 약세론을 택하기 쉬운 환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 지연. 애플이 자체 AI 플랫폼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하면서 투자 심리는 더욱 위축됐습니다. 작년 여름 처음 발표된 애플 인텔리전스는 2024년 가을 아이폰 16 출시 때 탑재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여러 차례 미뤄졌고 시리 통합은 2026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존 벨턴은 클라우드 성장 둔화 우려도 투자 심리를 압박한다고 봤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은 대부분 기업 지출에 의해 좌우되는데 금리 인상 후 2022년 클라우드 기업의 주가가 조정을 겪었던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아마존은 2022년에 시가총액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여전한 긍정론. 짐 먼스터는 단기적 등락에도 불구하고 AI의 변혁적 잠재력이 실현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향후 12개월 동안 거시경제 환경이 개선되고 전 세계 정부들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과 협력해 AI 프로젝트에 투자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결국 AI가 하이퍼스케일러 매출의 작은 비중에 불과하더라도 수년간 이어질 대규모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AI에 600억 달러를 쏟아부어도 그게 휘파람 수준이라면 보상이 1조 달러 규모 사업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벨턴 역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임대 중단 보도가 AI 수요 약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수년 앞 수요를 예상해 세우는 것이어서 현재 파이프라인 활동이 단기 수요를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불안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이런 소식이 불안감을 더 키웠을 뿐입니다. UBS는 향후 AI 투자가 빅4 엔비디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을 넘어 확산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UBS 전략가 순딥 간토리는 2023년 20% 미만이었던 빅4회 AI 투자 비중이 2025년에는 40%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며 중국 신흥 AI 플레이어, 네오클라우드의 부상 등이 이를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주은의 한마디.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얼마 전 시티폰이라는 새로운 테크 상품이 대세이던 아주 짧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시티폰은 발신 전용으로 반쪽짜리 휴대폰이었지만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던 호출기, 일명 삐삐와 함께 한 시대를 풍미할 새로운 테크놀로지처럼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이 보급되면서 시티폰은 물론이고 삐삐 역시도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시티폰 정도의 유행으로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인공지능이 애플의 아이폰 혁명을 넘어서 인터넷 혁명 전체를 넘어서는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이 정보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일조했다면 인공지능은 지식과 정보가 곧 힘이던 시대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세상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기술력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주 가까운 미래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인들과 통화를 하고 카톡을 주고받는 것처럼 인공지능으로부터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다양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도로 위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일반 가정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의 얼굴에는 스마트 안경이 자리 잡는 세상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생각만큼 먼 미래가 아닌 그날이 찾아오면 우리의 일상이 될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스마트 안경을 구성하고 구동하기 위한 수많은 반도체와 배터리, 전력, 데이터 센터가 필요할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부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에 베팅하고 있는 수많은 투자자들 역시 함께 부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